건너물 장수가 알고 보니 천재. 옛날 조선의 어느 외진 마을 남쪽 산기슭에는 청원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은 단순히 부처님을 모시는 곳만이 아니라 먼 마을의 유생들이 찾아와 학문을 닦는 명소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절에 정체불명의 사내가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이는 없었고 그저 절 뒤뜰에 거주하며 매일 건어물을 팔러 장터에 막았습니다. 그는 건어물 장수였습니다. 그의 키는 팔척에 가까운 장대한 체구였고 얼굴은 검고 긴 머리를 뒤로 묶어 늘어뜨렸으며 입을 열면 노란 치아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말투는 느긋했지만 입담은 유창했습니다. 어떤 이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성은 천이고 이름은 지배라 하며 자아는 흠현왕수라 하오." 이를 들은 사람들은 허리를 부여잡고 웃었고 다시 물으면 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장사꾼일 뿐이요. 성은 가요. 이름은 수제라 하오." 그래서 절의 사람들과 마을 유생들은 그를 가수제라고 불렀습니다. 가수제는 매일 새벽마다 건어물을 들고 나가 마을과 마을을 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휴식이 생기면 그는 더 이상 팔지 않고 술을 사들고 돌아와 절 뒤편의 바위에 앉아 혼자서 술을 들이키곤 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모습도 누군가와 어울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술을 마시고 자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의 입술은 항상 헐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눈이 산을 덮고 절 앞마당까지 쌓인 날 청원사 법당 아래 유생들이 모여 앉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털컥 열리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에 젖은 가수제가 툭 들어와서 말없이 그들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뭐 하는 거요? 여기서 글을 읽는데 누가 흙탕물을 끌고 들어오나? 여기는 선비들이 앉는 자리인데 당신 같은 자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소." 유생들이 소리치자 가수제는 멍하니 그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위세는 진시황의 뺨을 때릴 만큼 대단하군요. 나의 장사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는 가수제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유생들은 절에 있는 스님들을 불러 가수제를 끌어내게 하였으나 그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스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법당 뒤편에서 누군가 이태백의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청아하고 은유가 명증하여 유생들이 깜짝 놀라 "어느 분이신가?"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시를 읽고 있던 이는 다름 아닌 바로 그 건어물 장수 가수제였습니다. 유생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당신이 시를 아는 사람이었소?" "그렇습니다." 가수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시도 쓸 줄 아시오?" "쓰지요." 그 말에 유생들은 종이와 붓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수 지어보시오. 우리가 그 솜씨를 직접 보겠소." 그러자 가수제는 코를 흥 하고 풀더니 말없이 먹을 쥐고 벼 뒤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한 기세로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자르륵 콱콱 먹을 가는 소리에 유생들이 놀라서 눈을 껌뻑이는 사이 그는 왼손으로 붓을 쥐고 종이 위에 이찌러진 초서체로 거침없이 휘갈렸습니다. 붓끝이 마치 용이 날뛰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그리고 가수제가 적어놓은 글은 이러하였습니다. "청산 좋고 녹수 좋다. 녹수 청산 심리길에 고기 팔아 술 마시고 귀 거래여 한 100년 길이길이 이 산중에서 늙으리라." 시를 다 쓴 그는 붓을 확 던지더니 두 손을 하늘로 번쩍 들며 껄껄 웃었습니다. "어찌 좀 괜찮소?" 유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글씨는 거칠었지만 기운이 살아있었고 그 시의 풍류는 고산 황기의 명필과도 비슷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이거 고산 선생의 필적이 아닌가? 이야, 이건 마치 도인과도 같은 그런 시로구만. 그제서야 유생들은 가수제가 단순한 건어물 장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보시오, 저 시 한 수 더 읊어주시오. 아니, 두 수 정도는 뽑아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가수제는 휙 돌아서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귀찮어. 난 시보다 술이 더 좋어. 시를 지으라면 술과 안주를 먼저 내놓으시오. 그 말에 유생들은 껄껄 웃으며 물러섰고 이후에도 여러 번 청을 했지만 가수제는 다시는 시를 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청원사 대불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이, 이게 무슨 일이야? 스님들이 법당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잔뜩 취한 가수제가 부처님 상 앞에 커다란 접시를 올려놓고 그 위에 번들거리는 보거 한 마리를 공약물로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까지 하며 삼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저게 무슨 짓이야? 부처님 앞에 독이 든 보고를 올리는 자가 어딨나? 당장 그만두시오. 스님들이 말리자 가수제는 태연하게 스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스님은 불경을 제대로 못 읽어본 모양이구려. 이 불경에 석가열례께서 보거를 맛있게 드셨다고 하지 않았소. 무슨 불경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오. 보리경에 있지요. 내가 외워드릴 테니 잘 들으시오. 그러곤 가수제는 대둘전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양손을 무릎에 얹고 두 눈을 감더니 이내 눈을 번쩍 뜨고 허공을 바라보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시아문, 부처님이 일시 서양의 바다 가운데 계실 적에 파사국에서 바친 큰 보고를 잡수시더라. 부처님 이마 위에서 천만 길의 무의광명이 비추니 비구 및 대중들이 예배하고 자비로운 뜻을 들었더라. 부처님이 이르시되 이 보원은 정정한 바다에서 놀고 맑은 물과 흙을 먹는지라 열애에게 더 없는 묘니라. 순간 법당은 침묵에 빠졌고 이윽고 사람들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아이고야, 아이 배꼽 빠지겠다. 그래, 불경에도 그런 글이 나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독이든 보거든 무슨 상관인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긴 가수제 절양반이 보고를 좋아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부처님께 바친 것이로구만. 저 스님들이 돈은 깨우치지 못하고 그저 형식에만 갇혀 사는구만. 스님들도 자신들의 뼈를 때리는 가수제의 말에 어쩔 줄은 몰라 했습니다. 이후 가수제가 청원사에 머문 지 계절이 두 번 바뀌고도 한 해가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절은 고요했고 마당에 쌓여있던 가자미 꾸러미와 가수제가 쓰던 조그만한 토기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뭐라, 오늘은 장에 갔다가 안 돌아오셨나? 아니면 저기 절 뒤편 바위에 누워 계신가? 그러나 가수제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도 인사도 남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청원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청주에서 학문을 익히던 한 유생이 청원사에 들렀습니다. 그는 가수제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가수제란 분이 계십니까? 시도 짓고 글씨도 잘 쓰신다는 그 장사꾼 말입니다. 그러자 청원사의 스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유, 아쉽게도 그분은 떠나신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아, 정말입니까? 그럼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게 아무 말 없이 인사도 없이 가시더니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이런 세상에 그분을 한번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유생은 몹시 아쉬워하며 혹시나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몇 번을 더 찾아와 봤지만 끝내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 정시성을 가진 한 노인이 근처 마을을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 산 위의 청원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 가수제와 장을 함께 다닌 적이 있었소. 그 사람은 그를 배우다 지쳐서 장사나 해볼까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었지. 헌데 말이여,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다오. 세상은 나를 몰라도 좋다. 다만 내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웃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참 신기한 사람이지. 그렇게 건너물 장수 가수제는 모두를 웃게 하고 호련히 사라진 뒤 조선의 기념비적인 풍류객으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삭 속아버렸수다. 옛날 한양 장터에는 간교한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백동우는 천은처럼 보이게 하고 염소뿔은 귀한 황대모처럼 빛나게 하였으며 붉은 점토는 중국의 향료라고 속였고 회서피와 닮은 가짜 조서피가 돌아다녔습니다. 황구의 꼬리도 늑대 꼬리라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렇듯 시장에서 가짜 물건이 진짜처럼 둔갑하여 그 술수가 너무도 능란하니 아무리 눈받기로 유명한 상인이라도 폭삭 속아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온 순박한 이들이 속임수에 가장 잘 당했지요. 하지만 한양 토박이로서 장터 물정에 밝다고 자부하던 한 사내, 조이생은 스스로만큼은 절대로 속지 않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 장터에서 나고 자라 장터에서 늙어갈 사람이라 한양 장터 장사의 눈썰미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던 그는 그날 하늘빛 좋은 날씨에 기분도 좋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막자짓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한테 10푼 줄 것이니 그 물건을 나에게 다오. 이 보세요. 이 어르신이 정말 아이 물건이 고작 10푼짜리라니. 어르신, 그건 장식이에요. 한 아이와 노인이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깡 말랐지만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고 노인은 수염이 덥고 손에는 장사꾼 특유의 가죽 돈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조이생은 무심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눈이 있어 내 물건이 어찌 겨우 10푼밖에 안 된단 말이요. 12푼은 주셔야지요. 뭐? 12푼?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응? 너 이거 어디서 났어? 틀림없이 저기 저 권자전에서 훔쳐왔겠다. 10푼도 오히려 꽁돈인데 값을 따지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 그러지 말고 10푼에 파오. 네, 아이 보세요. 내가 훔쳐온 것을 뭐 영감이 언제 봤단 말이요. 이 영감, 이건 내 욕바지 되기에 꼭 알맞겠구만. 뭐라고? 욕바지? 여유 쥐방울 같은 녀석이 버릇머리 없이. 아이 12푼 안 줄 거면 저리 가세요. 왜 자꾸 남의 장사를 방해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드셔. 이놈이 버릇머리 없는 놈. 노인이 소리를 지르자 아이도 등을 돌리고 으르렁댔습니다. 참으로 재미난 광경이로구만. 구경하던 조이생은 아이가 든 물건에 눈이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물건은 귀하디 귀한 황대모였습니다. 황대모는 바다거북의 등과 배를 싸고 있는 껍데기로 장신구나 가구의 장식품 제작에 사용되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들고 있는 황대모는 유리처럼 투명하되 순금처럼 반짝였고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고리와 자잘한 무늬가 영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조이생은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저 상급 황대모, 저 귀한 것을 고작 10푼에 12푼 준다고 하고 있구나. 저들은 저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모양이로구만. 조이생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슬쩍 싸우고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 싸움을 말리는 척하다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게, 그건 나한테 팔게. 내가 12푼 달라는 대로 줄게. 그러자 노인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야, 너는 뭐 하는 놈이야? 왜 껴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조이생은 냉큼 아이가 부르는 12푼을 주고 그 물건을 샀습니다. 아이는 투명스레 돈을 받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조이생은 뒤돌아서서 자신을 노려보는 노인을 보고 민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 제가 이 물건이 마침 필요하던 터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뭐야, 왜 웃는 거야? 허참. 조이생은 노인이 화를 내지 않고 웃고 가버리자 영 이상하여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오늘 횡재했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너무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권자전의 장신구 점포로 갔습니다. 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나. 황대모라니, 황대모. 조이생은 점포 주인에게 자랑스럽게 구입한 황대모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시오. 내가 상급 황대모를 구해왔어. 그 얼마에 매입해 줄 수 있어? 응, 황대모를 구해왔다고? 어디 봅시다. 가게 주인은 조이생이 내민 물건을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구야, 이보시오. 그거 참, 그 물건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가져온 거요. 잘 보시오. 이거 염소뿔이다. 황대모가 아니라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황대모처럼 꾸며놓았지. 안은 텅 비었소.
그 말에 조이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염소뿔이라니? 그럴 리가? 이거 황대모인데. 조이생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웬걸 정말 황대모처럼 꾸며놓은 염소뿔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런 염통이 터질 일을 봤나. 아이고,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요? 가게 주인의 물음에 조이생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푼. 그러자 가게 주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이구야, 세상에. 2푼이면 서너 개는 구하는 물건을 한 개에 12푼이나 주고 사다니. 참, 그 천하의 뼛속까지 장사꾼인 조이생도 이런 일이 다 있군요. 참나,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조이생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철푸덕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생각했습니다. 이 시놈, 날 속였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이생은 그때부터 장터의 숨은 곳에 숨어서 자신에게 염소뿔을 판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드디어 장터에 조이생에게 돈을 받고 염소뿔을 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월이 이놈이거 딱거리였다. 조이생은 바로 그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디로 향하나 싶어 골목을 따라가며 주변을 살피던 조이생은 아이가 장터 뒷골목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긴가? 저기가 저놈 집이로구만. 그래, 내가 네 부모에게 내 돈을 받아내고 말 테다. 내가 낭비한 시간까지 쳐서 곱절은 받아야겠어. 조이생은 바로 그 허름한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집안에는 이틀 전 장터에서 10푼, 12푼 하며 아이와 싸우던 노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딱 봐도 부자지간 아니면 조손지간으로 보였습니다. 아이후, 이럴 수가. 저 작자가 아이의 아비였단 말인가? 내가 제대로 당했구만. 조이생은 바로 집으로 들이닥쳐 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이 사기꾼 놈들, 내 돈 돌려내. 이 염소뿔을 황대모라고 속이고 12푼이나 받아? 이런 사기를 치더니 내가 관아에 고소할 거야. 그러자 아이가 멀뚱멀뚱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조이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아저씨, 저는 그게 황대모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심지어 염소뿔이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냥 오셔서 다짜고짜 저에게 12푼 주고 그걸 가져가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조이생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와 터덜터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이생은 혼자 마루에 앉아 술 한잔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한양에서 나고 자란 나 같은 장사꾼도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털리는구나. 그래, 욕심이 문제야. 나라고 별 수 있나. 조심하자, 조심해. 조이생은 그렇게 염소뿔을 항상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그날 있었던 일을 잊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늘 경계하고 반성하였다고 합니다. 주지스님의 놀라운 예지력. 옛날 어느 마을에는 유시성의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시 부자는 재물을 억척같이 모았으나 자손이 없어 날마다 시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지극한 기도로 드디어 옥동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유시 부부는 금지오엽 같은 아들을 산들바람만 불어도 날아갈까 두려워 애지중지하며 길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지나친 애정 속에서 제멋대로 자라 점점 자만심과 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달수였습니다. 유시 부부는 오직 달수 하나만을 위해 자신들이 존재하는 듯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과잉 애정은 달수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살이 되도록 자기 이름 석자도 하나 쓸 줄 몰랐으며 성격은 괴팍하고 독선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신이 가르치는 스승님의 상투를 잡아당기며 호령을 해대고 끝내는 스승을 쫓아내버리는 망나니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야 달수의 부모는 그를 오냐오냐 키운 세월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탄식했지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저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큰 산에 있는 절에 고명한 스님 한 분이 유씨의 집을 찾아와 긴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수가 친구들을 몰고 와서 스님과 부모님의 대화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달수가 또 친구들을 몰고 밖으로 나가니 유씨는 스님에게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아유, 스님, 우리 부부가 재산은 많이 모았으나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을 보지 못하다가 늦게서야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천성으로 아픈지 버릇이 전혀 없고 누구의 말도 어려워하지 않으며 온 천하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헌데 14살이 넘도록 글씨도 쓸 줄 모르는 멍청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스님께서 좋은 묘안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시부가 애타게 호소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긴 뒤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오나 소승과 한 가지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의 목숨까지도 소승에게 맡기신다면 소승이 책임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제 자식의 사화를 오직 스님께 맡기겠습니다. 부디 사람만 만들어 주십시오. 스님은 유시부와 굳은 약속을 하고 억센 손으로 달수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경문을 내주며 하루에 3장씩 외우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자란 달수는 코웃음을 치며 경문을 찢어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이를 본 스님은 크게 호통을 치고 달수를 꽁꽁 묶으라 명했습니다. 이어 화로와 모새를 가져오라 지시하고 벌컥해 달수에게 사정없이 지지라고 호령했습니다. 좌우에서 대기하고 있던 스님들은 이글이글 달구어진 못을 집게로 집어들고 달수의 몸을 사정없이 지저댔습니다. 달수는 집에서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 스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말을 들 줄 아냐?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아야 말 거야. 달수는 그러다가 결국 뜨거운 고통에 질려 펄쩍 뛰며 비명을 지르고 마침내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님, 제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스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스님. 달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간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달수의 눈빛이 진심임을 알고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만 풀어주게. 감시를 잘하고 조금만 무례한 짓을 해도 곧바로 나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감사합니다, 스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해야 할 일은 글 공부다. 내가 주는 책을 익히고 내 가르침을 잘 배우도록 하거라. 예, 스님. 그날 이후 달수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자문을 외우는 것조차 버거워했지만 자사서 3경과 부처님의 깊은 경문까지 착실히 익혀 물리에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수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여 당당히 급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고 권력을 얻은 달수는 주지 스님에 대한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잊지 못하며 내가 언젠가 그 스님에게 복수하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권력이 생겼으니 그 스님에게 복수할 것입니다. 달수는 품에 날카로운 비도를 품고 의기양양하게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날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달수가 암자에 도착하자마자 주지 스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달수가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참으로 장하십니다. 갑자기 느껴지는 주지 스님의 따뜻한 마음에 달수의 복수심이 갑자기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달수는 당황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이어 말했습니다. 사부의 몸을 위해 사부의 평생의 사주를 짚어보았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부의 관이는 대신까지 올라 세도를 부릴 것이며 부귀 영화가 한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장수에는 끊어진 일진이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관직을 받게 되거든 삼가 근신하고 계시도록 하십시오. 또한 소승이 제자를 감명해 보내드릴 테니 숙식을 함께 하십시오. 주지 스님은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니 이내 다시 남자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스님에게 원수를 갚겠다고 온 달수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스님이 과거에 나에게 못되게 굴긴 하였으나 그 신통함과 도력이 높은 사람임은 분명한데 이게 그냥 허튼 소리로 할 리가 없겠구나. 달수는 처음에 마음 먹은 것과는 달리 스님에게 아무런 집도 하지 않고 일단 절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과연 스님의 말대로 달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평안감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오, 신통하구나. 과연 그 말이 맞았어. 한동안 근신하라 하였겠다. 달수는 부임 초기에는 스님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심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명에는 가무와 애교가 능한 관계인 홍매가 있었는데 달수는 단번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달수는 홍매를 옆에 두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였으며 연일 연애를 열어 흥청망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향 암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무예 스님이 달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이 보내겠다는 바로 그 제자였으며 달수와 절에 있을 때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던 사이였습니다. 달수는 반가워하며 관기도 물리고 무예 스님과 며칠 밤낮을 이야기를 나누며 보냈고 이후에는 무예 스님과 함께 침식을 같이 하며 매일 바둑을 두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정월 대보름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달수는 무예 스님과 윗목과 아랫목을 서로 바꿔두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몸을 돌린 달수는 아연 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자신과 자리를 바꿔 누워있는 무예 스님의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일인가? 밖에 누가 없느냐? 달수는 즉시 무예 스님을 위해 의원을 불렀고 한편으로는 관속들을 다급히 호출하였습니다. 스님의 가슴에 칼이 꽂힌 연유를 즉각 밝혀라. 칼을 꽂은 범인을 잡아오지 못하면 모두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관속들은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가가호 수색을 벌였습니다. 다행히도 천만 다행히도 무예 스님은 치명적인 곳을 피켜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마침내 무예 스님에게 칼을 찌른 범인을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부중의 관삼돌이었습니다. 원래 최삼돌은 장사꾼으로 관기였던 홍매와 깊은 정을 나누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달수가 홍매를 빼앗아 오랫동안 곁에 두고 놓아주지 않자 최삼돌은 분노에 휩싸여 결국 달수를 해칠 무서운 계획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달수와 키와 몸집이 같은 집인형을 만들어 그의 심장을 한 번에 찔러 목숨을 앗아갈 수 있게 수천 번, 수만 번 연습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무예 스님이 달수와 자리를 바꿔 누워 있었고 달수보다 키가 약간 더 컸던 무예 스님이 칼을 맞게 되어 심장을 피해 목숨을 건진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상들을 알게 된 달수는 무척 놀라며 그제서야 주지 스님이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스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자 무예 스님을 보내신 게로구나. 이럴 수가, 어찌 나 같은 놈을. 나는 스승님에게 원수를 갚으려 했던 것인데 무예는 심지어 나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 아닌가. 달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주지 스님의 은혜와 보살핌, 그리고 무예 스님의 희생에 가슴 깊이 고마움을 느끼며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나쁜 행실과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였습니다. 달수는 그 깊은 참회의 뜻으로 자신이 공부했던 저자를 더욱 크게 중축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평생 자주 찾아가 기도를 올리고 많은 시주를 하였습니다. 옛 제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막아준 스님의 놀라운 예지력은 이후 많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운을 받고자 저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마을에 살던 한 계정성, 옛날 전라도 담양에 시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어찌 고을의 곡식이나 재물 등을 관리하는 생리가 되어 고을에서 거둔 상남목을 지고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담양원님은 생리 씨씨에게 이르기를 이 편지 한 통과 부석자로 장지 세무금도 함께 가지고 올라가 남촌에 사시는 김생원에게 전해주게 하여 물건들을 내주라. 생리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상경길에 올랐습니다. 일단 먼저 선해창에 들러서 포목을 납품하였는데 아불싸 그만 포목의 질이 하급으로 판정이 되어 전량 퇴자를 맞고 말았습니다. 선해청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납품될 수준이 아닙니다. 다시 가져가시오. 생리는 급히 이 소식을 고을로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담양 고을은 난리가 났습니다. 관청에 보낸 물목들이 반려되었다는 소식이 원님에게도 전해지자 원님은 분통을 터뜨리고 아전들은 모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편 생리는 잠시나마 허리에 찬 약간의 여비를 의지하여 김생원을 찾아 남대문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저 남촌 김생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 그분 김생이라면 저기 저 골목 안쪽이지요. 사람들에게 물어 좁은 골목을 누비는 생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비단 포목보다도 더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 것은 바로 편지와 붓지였습니다. 담양 원님의 체면이 걸린 물건들이었습니다. 생리는 그렇게 김생을 물어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그 집은 겉에서부터 안쓰러움이 풍겨나왔습니다. 기장 몇 장은 기울어져 떨어져 있었고 창틀은 다 틀어져서 틈새마다 바람이 술술 들어치는 듯 보였습니다. 마루 밑에는 고양이 한 마리조차 웅크릴 틈이 없을 만큼 집안 살림이 아주 가난해 보였습니다. 헐, 여기가 그 김생원 맞단 말인가. 생리는 한참이나 멈춰서 그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촌의 김생원이라면 조정의 높은 벼슬자들조차 고개를 조아리던 그 고매한 선비,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청렴하고 재물을 멀리하였기에 담양의 원님도 그저 분 몇 자루와 종이 세모만을 보내며 그에게 예를 표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생리는 이러한 내막은 모르고 그저 곱게 포개어온 편지를 마루 위에 올려두고 김생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하고 눈두덩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아주 맑았으나 배를 고른 흔적이 얼굴에 그대로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물건을 준 뒤에 생리는 마루에서 내려와 뜰 앞을 서성이다가 마침 부엌에서 나오는 하인과 마주쳤습니다. 그 하인도 김생원처럼 말라 수척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거 혹시 생원님에서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생리의 물음에 하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유, 이틀이나 굶으셨습니다요. 오늘 아침도 다 못 드셨지요. 아니, 저 생원님도 굶으셨단 말이냐? 예. 이 집안의 풍습이 상하를 따지지 않고 굶을 때는 다 같이 굶고 먹을 때는 콩 한쪽이라도 나누어서 같이 먹는 법이옵니다. 허허, 이럴 수가. 생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이내 허리춤에서 조심스럽게 은전 몇 개를 꺼내 하인의 손에 주었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으나 오늘 초반이라도 좀 차려드리게. 하인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습니다. 아유, 저 명색도 없는 물건을 제가 멋대로 받았다가 주인님이 아시면 큰일이옵니다. 걱정 마라. 내가 괜히 무슨 흑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체면이나 차리려는 것도 아니다. 진정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생원님께도 알릴 필요도 없다. 예, 감사합니다요. 하인은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아들고 먹을 것을 사러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곧 생원 부엌에서는 모처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궁이 아래 장작이 타고 소태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끓고 상 위에는 오랜만에 흰쌀밥과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김생원은 조용히 상 앞에 앉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침상은 어찌 된 일이냐? 하인이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자 김생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 참으로 아름다우니 한 끼가 참으로 고맙고 복되구나. 자, 다들 먹자.
그리고 김생은 집안 사람들과 모두 함께 모처럼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생리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허리춤에서 나머지 두 깨미의 돈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김생원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마루에 올라서지도 않고 마당 끝에서 빙 둘러 뒤편으로 가더니 안에서 나오는 하인을 조심스럽게 불러 세웠습니다. 여봐라, 혹시 생원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느냐? 예, 아니요. 저 글 읽으시는 중이시옵니다. 그러자 생리는 하인의 손에 돈깨미를 주며 말했습니다. 저 이것으로 식량을 장만해서 생원님께서 며칠이라도 허기를 면하시게 하거라. 나도 객지에 나와 있는 몸이라 그리 풍족하지 못하여 많이는 못 준다. 그리고 그저 그냥 마음뿐이니. 하인은 순간 눈이 커주더니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돈을 받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유,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인은 생원께 달려가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김생원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앉아있다가 이내 하인을 보내 생리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생리를 마루에 앉히고 천천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리도 후한정을 베푸는가? 생원님의 기품과 청빈한 생활을 보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일이옵니다. 따로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김생원은 생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럼 무슨 일로 한양에 올라왔는가? 보아하니 멀리서 온 듯한데. 아, 예. 담양에서 선해청에 상납할 포목을 가지고 왔으나 품질이 최하급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다 퇴자를 맞고 돌아가기 전에 저 원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생원님께 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생은 곧바로 벽에 걸려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을 찢어서 붓을 들어 몇 자 적은 뒤에 그것을 생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을 황산 대감께 가져다 올려보게. 무슨 내용인지 자네는 몰라도 되니까. 생리는 무슨 상황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일단은 시키는 일을 하고자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에 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황산 대감에 이르러 그 편지를 전하자 황산 대감이 눈썹을 찡긋하며 생리에게 물었습니다. 김생님과 자네가 원래 아는 사이인가? 아니옵니다. 처음 뵌 분이옵니다. 그 양반이 평생 남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 자네가 그분과 보통 인연이 아닐 터인데. 생리는 자신이 했던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습니다. 예를 들은 대감은 놀란 뒤에 감탄하며 이윽고 선해청의 서리를 불러들이더니 단호하게 일렀습니다. 담양에서 올라온 상남목은 품질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청문을 끊어 고물로 보내도록 하라. 예, 예. 알겠습니다, 대감. 생리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는 황산대감의 명을 받아 퇴자 맞은 상남목을 다시 선해첨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말 한마디 없이 청문이 끊어졌고 품질에 대한 논란도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납이 무사히 마무리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담양고을이 얻은 이익이 무려 5,600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고 고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환호했습니다. 승리는 곧장 김생원 댁을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행원님 덕분에 우리 담양고을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사옵니까? 허나 김생원은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그저 웃었습니다. 나는 네가 건넨 몇 개의 돈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다. 너의 행실과 마음쓰미가 참으로 갸륵했기에 그리한 것이야. 그는 그리고는 또 벽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주심스레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쓰더니 그것을 생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 고을님께 전하거라. 나의 뜻을 담았으니 원님께서도 너의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다. 예, 그럼 가보겠습니다. 생리는 정중하게 절을 한 뒤에 고을로 내려가서 김생원의 편지를 원님에게 바쳤습니다. 원님은 봉투를 뜯어보더니 이내 편지를 보고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네가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여겼기에 김생원 같은 큰 어른이 나서서 도움을 주신 것이야. 만약 끝내 그 상냥목의 퇴자를 맞았다면 우리 담양고을은 다산지경이 되었을 터인데 네 공이 지극하구나. 원님은 곧바로 가의 장계를 올려 생리의 가문이 대대로 대동생 역할을 이어가게 하라는 요청을 했고 곧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판에 새겨져 작정에 걸리게 되었고 이후 CC 가문이 비록 작은 과오를 범하더라도 대동색 관직을 삭탈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CC 생리의 자손들은 대대로 번성하여 훗날 담양 땅에 시성을 가진 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멋진 남자의 삶. 서울은 예로부터 남북의 기운이 좀 달랐습니다. 남산에 이르는 남북 지역은 부자들과 장사치들이 모여 살며 이익을 쫓는 마음이 지극하였고 집안 밖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허세를 부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식탁에 수화상이 오르지 않아도 금빛 그릇을 올려두고 말 한마디도 거칠게 포장하며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 하였으니 겉은 황금이요 속은 쇠불이라 조롱받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백년봉 서쪽에서 피룬대에 이르는 북부는 딴판이었습니다. 이화가 엇갈리고 벽돌이 비껴앉은 허름한 집들이 언덕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엔 돈은 없어도 의기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배를 고른 처지였으나 누가 어렵다 하면 제 밥그릇을 쪼개어 내어 주었고 남의 눈물엔 함께 울 줄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이 있으면 함께 마시고 시 한 줄 읊으면 다른 이가 화답하였으며 그 말끝마다 문장이 되었으니 가난했어도 정신은 부유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준원이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자는 자아소라 하였으며 대대로 북부의 터를 잡고 살아온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말끔하고 기골은 장대하였으며 성품은 시원시원하여 누구든 만나기만 하면 금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한번 입을 열면 유려한 언변으로 듣는 이의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였습니다. 허나 가장 뛰어난 점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시문에 능하였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귀곡 최기남이라는 당대 이름난 문장가의 밑에서 배웠습니다. 최기남은 사람을 가르칠 때 단 한 자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매 한 줄마다 그 뜻과 뿌리를 캐묻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문화생이라 하면 누구나 보통 재주를 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임준은 빼어난 제자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또 임준원은 내수사의 아전 노릇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며 근면히 일해온 덕에 마침내 1000냥이 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사물을 정리하던 중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만하면 조카도다. 더한 재물을 쌓는들 다 내 손에 머물겠는가. 천양으로도 늙은 어머니를 따뜻하게 모시고 좋은 것들과 나누며 살아가기엔 넉넉하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임준호는 내수사의 별을 사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집 담장 너머로 손님들의 그림자가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문 앞에는 언제나 신발이 수북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술상이 한날도 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와 뜻을 함께한 이들은 당시 북촌 문사들 중에서도 이름난 이들이었습니다. 유찬농, 홍세태, 최대립, 최승태, 김충렬, 김부현 등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풍류와 문회를 겸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찬농은 춘곡이라는 호로 불렸으며 바둑솜씨가 절묘하여 사방에서 고수들이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그에겐 또 하나의 특기가 있었으니 술이었습니다. 술잔을 잡으면 혼자서도 수말을 걷더니 들이키고 취해도 고래소리 한번 찌르지 않는 대장부였지요. 그리고 홍세태는 시를 써서 이름난 인물이었고 창랑이라는 호를 쓰며 시 한 수에 100냥이 오간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안은 퍽 궁핍하였습니다. 늙은 모친을 모시고 살았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반상 한번 차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임주는 두 말 없이 술독을 꺼내어 유찬농에게 내주며 웃었습니다. 술이 떨어지면 춘곡이라 부를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또 홍세태에게 조용히 돈을 찔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글값이 아니니 부담 갖지 말게나. 내가 듣기가 좋아서 자네에게 시를 청한 것이지 매매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임주는 자신의 친구들을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준원의 집은 여러 문사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풍류는 아침 저녁으로 그 집안을 누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준원이 유기전 앞거리를 거닐던 그날은 봄볕이 온화하고 길가에는 복사꽃이 만개히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술친구들과 피론대 언덕 위에서 시 한 수를 읊을까 싶어 발걸음을 옮기던 참이었죠. 그런데 저만치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한 여인을 끌고 가는 모습이 임준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초라한 옷차림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고 관청의 하급 아전들이 그녀를 마구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잡상들이 며칠 따라붙어 수근거리며 웃었고 어떤 이는 노골적인 욕설까지 퍼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리들 못되게 구는가? 도움이 없어 그런 것인데 어쩌란 말이오. 여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발버둥을 쳤고 그 모습이 보통 안쓰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임주는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다가서며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보시오들, 그 여인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그러자 아전이 대답했습니다. 이 여인이 외상으로 쌀을 사놓고 갚지 않아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돈도 없이 버티기에 데려가 조사하려는 중이오. 임준호는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갚지 못한 빚이 얼마요? 여인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냥입니다. 성냥 아이 셋을 먹이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주는 한숨을 쉬더니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풀어 아전에게 내밀었습니다. 여인의 빚 성냥에 고생한 당신들 수고비로 2양을 더 얹겠소. 대신 빚문서를 이 자리에서 나에게 넘기시오. 아전은 잠시 망설이다가 평소 임준원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얼른 빚문서를 꺼내어 내밀었습니다. 임준호는 문서를 받자마자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찍힌 종이 조각이 바람에 날리자 주변 사람들이 어느새 숙연해졌습니다. 임준호는 여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빚은 없어졌소. 돌아가서 아이들 밥 굶기지 말고 또 마음도 굶기지 마시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천지 신명 앞에 맹세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임준원이 안악을 구하고 발걸음을 돌리자 뒤따라오던 안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누구며 어디에 사십니까? 성함을 알고 싶사옵니다. 그러자 임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예법에 남녀가 길에서 마주치면 서로 비켜선다 하였소. 내 이름이 무슨 대수라고 묻소. 안악은 눈물 젖은 얼굴로 거듭 물었지만 임주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서울 장안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 이름 모를 의로운이가 누군지 궁금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임준원이 북경에 있을 때 그의 스승인 귀국 최기남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화생들이 서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할지 머리를 맞대었으나 다들 상여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중 누군가가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이 임준 그 친구만 여기에 있었더라면 스승님을 관도 없이 모시도록 두지 않았을 텐데. 그 탄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 관목을 실은 마차가 도착하였습니다. 모두가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가니 임준원의 집에서 보낸 하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나으리께서 북경으로 떠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스승님께서 병약하시니 나 없을 때를 대비하여 관목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제가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에 좌중은 침묵에 잠겼고 모두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흘리며 감탄했습니다. 임준 그는 참으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이윽고 시간이 흘러 결국 임준원 또한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여가 지나가던 날 조문객들 중에는 마치 부모님을 잃은 듯이 오열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임준원이 나몰래 도왔던 사람들, 또 그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여인이 조심스럽게 상가에 들어와 자청하였습니다. 제가 수위를 꿰매고 성복을 돕게 해주십시오. 생전의 은공을 갚지 못하였으니 이렇게라도 갚고 싶사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육주 앞거리에서 임준원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구해줬던 그 안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여인이 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고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임준원의 수위를 꿰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생전 임준원의 인덕이 얼마나 높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준원은 생전에 시 쓰는 것을 전업으로 삼지 않았지만 그의 글에는 천기의 품이 서려 있어 맑고 고왔으며 그 품격은 당대 시인들과도 견줄만 하였습니다. 그는 유찬홍, 홍세태 등과 시를 주고받았고 30여 년이 흐른 뒤에 시인 홍창랑이 여러 시들을 모아 해동유주라 이름 붙여 간행하였으니 그 속엔 임준원의 시도 여러 편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임준원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본받고 싶은 멋진 남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부의 상여를 맨 남자. 옛날 사람들 사이에 기계와 신의가 으뜸으로 여겨지던 시절, 북방의 땅에는 김락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마음이 호탕하고 행동은 시원스러웠으며 늘 의리가 강한 무리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김락서를 의기나라고 부를 만큼 그는 신의를 중시하였고 그의 이름은 멀리까지 퍼져 있으니 누구나 한 번쯤 그의 이름을 입에 올려본 적이 있을 만큼 유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락서는 늘 그렇듯이 한가롭게 동구 밖을 거닐다가 뜻밖의 인물을 마주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한 마리 낙귀에 올라탄 채 천천히 다가오더니 마침내 김락서의 앞에 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락서란 분이 계십니까? 김락서는 주영이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하러 찾으시나 모르겠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김락서. 그러자 노인은 얼른 낙귀에서 내려와 허리를 깊이 숙이고 김락서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높으신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하하, 괜찮습니다. 노인장, 대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신 겁니까? 노인은 한 걸음 물러나더니 슬며시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 저는 저 중촌이라는 작은 마을 사람입니다. 오늘 이처럼 무례를 무릅쓴 것은 지극한 정이 있어서입니다. 어르신의 대답을 꼭 듣고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 오셨다 하니 말씀이라도 들어보지요. 무슨 청입니까? 김락서가 낮게 묻자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찍이 과부가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운 심성을 가진 아이였는데 하늘도 야속하게도 남편이 일찍 죽고 딸도 병을 얻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사람들은 보통 죽은 이를 장사할 때 상두꾼을 쓰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싫습니다. 요즘의 상두꾼들은 남루하고 거칠며 굳은 말을 많이 하고 술에 절어 추한 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저는 과부가 된 이후로도 한평생 몸가짐을 단정히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싫습니다. 듣자 하니 북부에는 의로운 이들이 많다고 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도와줄지도 모르지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가엾고 슬퍼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길을 무릅쓰고 유명하신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두 딸아이의 마지막 부탁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김락서는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가득한 슬픔과 진심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락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생각이 참으로 갸륵합니다. 군자의 뜻을 품은 참으로 절개 높은 따님이셨군요. 제가 그 마음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맡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락서는 상여를 매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김락서는 출상이 되는 날 평소 뜻이 맞고 의기가 넘치는 친구들 수십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달리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굳은 신뢰를 나눈 사이였으니 김락서의 부탁에 다들 군말 없이 상여를 매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상여는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 발인되었고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하여 고인을 정성껏 장사 지낸 후 김락서와 일행은 조용히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노인이 미리 준비해둔 음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답을 하겠다며 상을 풍성히 차려두었지만 김락서는 그 음식을 보자마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얻어먹기 위해 이 일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도리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 말에 김락서의 일행 모두 자리에 앉지 않았고 김락서는 다만 술 몇 병만 청해서 친구들과 조용히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그 한 잔의 술에 김락서와 친구들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고인의 억을 기렸습니다. 김락서가 지닌 의기와 겸양 그리고 고결한 마음이 오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김락서의 그런 품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은 시절 자유분방하게 지냈던 습관을 모두 거두고 그는 오직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결국 유교 경전과 역사에 능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안에서는 검사함을 지키며 언행 하나에도 법도를 세웠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상대에 따라 권면하거나 충고하며 진심을 담았습니다. 허나 말하는 태도는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그 겸손함은 어쩌면 마치 말주가 서툰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의 기질을 바꿔낼 수가 없어 그는 자신의 말투를 꼬집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금락서는 시 또한 능하여 자주 옥계의 송석원에 모여 시회를 열었고 풍류를 아는 벗들과 함께 시를 읊으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어른이라고 칭송하였고 누구도 그가 젊은 시절 거리에서 의기 넘치게 놀던 일을 떠올리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선대의 묘소를 정비하고 직접 절구 5수를 지어 자손에게 전하였습니다. 풍우를 가려주는 삼간집, 소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 하나, 자손들에게 말을 붙여 전하노라. 이 삼간집 뿔이 소중히 여겨라. 삼각산 아래 모신 산수, 봄, 가을 제사 지내 몇 대 일런가. 풍수의 말일랑 믿지를 마라. 이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 시에는 김락서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허위의 어식 없는 삶, 조상이 남겨준 터를 지키겠다는 뜻, 그리고 무엇보다 자손들에게 바라는 바른 삶. 김락서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손들은 그런 김락서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세월을 넘어 김락서는 의기와 덕망을 겸비한 인물로 오랫동안 전해졌다고 합니다. 차례 지식 탄식할 차, 올래 갈치 먹을 차례. 지식은 이봐, 이리 와서 먹어 하는 식으로 무례하고 거말한 태도로 베푸는 음식을 뜻하며 남을 업신이 여기며 건네는 가식적이고 천한 시혜를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차례 지식은 예기의 당궁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나라의 큰 부자인 금오는 자신의 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길가에 음식을 차려놓고 지나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 음식을 베푸는 흉내를 냈습니다.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너덜너덜한 옷차림에 다 부러져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오는 한 사내가 금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기력이 다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습니다. 그를 향해 금오가 왼손에는 밥, 오른손에는 마실 것을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 이리 와서 이걸 먹어라. 그러자 그 사내는 그 음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차례 지식을 먹지 않으려 했기에 지금과 같은 꼴이 된 것이다. 그따위 가식적인 선심은 받지 않겠다. 그리고는 음식을 거절하고 돌아서며 결국 끝내 굶어 죽고 말았다고 전해집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하나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거만한 태도로 시혜를 베푸는 행위는 오히려 모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가식적인 베품을 경계하며 배려와 겸손 없는 도움은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늘만 보던 남자. 옛날 그리스의 밀레토스라는 도시에 탈레스라 불리는 한 천문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낮에는 책을 읽으며 계산을 하고 밤이면 별들을 올려다보며 늘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엄은 어제보다 조금 옮겨졌고 다른 그 움직임이 분명히 아주 주기적이야.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를 하늘과 대화하는 자라고 말하며 존경했고 또 어떤 이들은 땅을 보지 않는 괴짜학자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별들은 마치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탈레스는 가슴이 벅차오른 채로 도시 외곽의 시골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오, 이 각도에서 보면 목성이 더 선명하게 보이겠군. 하지만 그 순간 쿵! 그의 발이 갑자기 허공으로 빠지면서 몸이 덜컥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는 빗물에 패인 깊은 웅덩이였고 허리까지 찰 정도로 아주 깊었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탈레스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 없어? 도와주시오.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시오. 마침 그때 근처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트라키아 출신의 여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었고 단정치 못한 옷차림에 손은 곧된 노동으로 잔뜩 갈라져 있었습니다. 소리를 들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웅덩이 쪽으로 다가가더니 허우적거리는 탈레스를 한참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별 보느라 정신이 팔리셔서 발밑은 못 보셨나 봅니다. 탈레스는 당황한 얼굴로 입을 벌렸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소. 내 하늘만 보고 걷다가 그만. 이걸 잡으세요. 여자 노예는 들고 가던 자루를 내려놓고 나뭇가지와 손을 뻗어서 그를 웅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흙탕물에 흠뻑 젖은 탈레스는 간신히 도움을 받아 웅덩이 밖으로 나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여자 노예는 다시 자루를 매며 웃음을 감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연구하시는 분 같은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시지만요. 오늘 같은 날엔 하늘보다는 발밑을 먼저 보셔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게 되십니다. 탈레스는 멋쩍은 듯 웃으며 옷에 묻은 진흙을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말이 옳소. 내가 너무 하늘만 보았소. 사람이 먼저 할 일은 발밑을 살피며 걷는 것이지요. 그러자 여자 노예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별빛 가득한 시골길을 따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탈레스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서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탈레스는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 발밑을 살피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높은 뜻을 품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결국 그 높은 뜻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하늘만 보고 걷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다. 은혜 갚은 독수리.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몬이라 하였으며 그는 해가 뜨면 밭에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오는 매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하몬은 들이를 나가기 위해 새벽에 집신을 신고 곡식을 짊어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논두렁 사이를 따라 걷다가 숲 가장자리에 다다랐을 무렵 어디선가 푸드득 푸드득 하는 날개짓 소리와 함께 괴로운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몬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시덤불 사이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독수리가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날개 한쪽이 철로 된 덫에 꽉 물려 있었고 날개 사이로 피가 스며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맙소사, 누가 이런 곳에 덫을 놓았단 말인가? 하몬은 독수리의 커다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자존심 상한 듯한 그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하몬은 조심스럽게 덫에 걸린 발을 눌러 풀고 날개에 묻은 피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독수리는 몸을 움찔거리며 눈을 질끈 감았다가도 이내 하몬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후 덫이 풀리자 독수리는 천천히 날개를 펴며 하늘을 향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날아올라 하몬의 머리 위를 천천히 맴돌며 큰 소리로 한 번 울었습니다. 마치 고맙다는 듯한 그 울음소리를 남기고 독수리는 힘차게 날아올라 숲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 아주 멋지고 대단한 놈이었구나. 살았으니 다행이다. 하몬은 그날 일이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은 자연스럽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하모는 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돌담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 돌담은 한때 성문 옆을 지키는 용도로 세워진 작은 담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허물어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하모는 그 돌담 아래에 기대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두건을 벗어 머리에 다시 묶고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휙! 하늘에서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독수리였습니다. 덫에 걸려 있었던 그 독수리였습니다. 네가 웬 내리냐? 하몬이 놀라 물었는데 독수리는 날렵하게 하몬에 써져 있는 두건을 쪼아내고는 큰 울음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이놈이 뭘 하는 거야? 내 두건을 왜 훔쳐가냐? 하몬은 어리둥절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독수리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가끔씩 낮게 날다가 하몬이 가까워지면 다시 살짝 높이 날아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뒤편의 들판 끝자락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와서는 살며시 그 두건을 떨어뜨렸습니다. 하몬은 헉헉거리며 달려와 두건을 집어들며 독수리에게 외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나 도대체? 아이고 숨자.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거냐? 응? 내가 그때 널 도와줬잖아. 그는 두건을 다시 머리에 묶으려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까 있던 그 돌담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거기에 괜히 물건을 두고 왔는데 누가 가져가면 곤란하니. 에이, 저 독수리. 하모는 자신의 머리 위에 빙빙 돌고 있는 독수리를 한번 쏘아보곤 그대로 다시 돌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에 돌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바위와 흙더미가 자리를 온통 덮고 있었고 그 자리에 있던 하모는 온통 바위와 흙더미에 깔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만일 하몬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큰 부상을 입거나 어쩌면 생명을 잃었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몬은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휴, 그 독수리 녀석이 나를 구하려 했던 것이구나. 하몬은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독수리는 이미 저 멀리 산봉우리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 높이 맴돌던 검은 깃털 하나가 바람을 타고 하몬의 앞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하몬은 그 깃털을 주워 가슴에 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독수리가 사람보다 낫구나.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다니.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하몬의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은 구멍 뚫린 그물과 같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이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다. 파증 불고 깨뜨릴 파 바로증은 이미 지나간 일이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미련을 두지 않고 미련 없이 단호하라는 교훈을 담은 고사성어입니다. 화증 불고는 후한서 곽태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중국 후한 시대 거룩 출신의 청년 맹민은 태원이라는 타지에서 유랑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시루를 등에 지고 가다가 실수로 그것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맹민은 깨진 시루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당대 학자 곽태는 그의 행동에 평범하지 않은 뭔가를 느끼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시루가 떨어져 깨졌는데 어찌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이에 맹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깨진 시루를 돌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곽태는 이 짧은 말 속에 담긴 단념의 철학과 그의 사려 깊은 기계를 알아보고 그에게 학문을 배워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맹민은 그 권유대로 학문에 전념하였고 10년 뒤에는 천하의 이름을 떨치며 그 관위가 삼공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일, 되돌릴 수 없는 실수나 후회 앞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멈춰서 미련을 품는 동안 지금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파증 불고는 이미 깨진 것을 붙잡고 있기보다 과감히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는 고사성어입니다.
과거는 배우는 대상일 뿐 머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필 성문 아래 부필 이룰성 그럴무는 하필 성문은 붓을 들기만 하면 글이 된다라는 뜻으로 탁월한 글체와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하필 성문은 삼국지 위서 진사왕식전에서 비롯됩니다. 삼국시대 위나라의 시인이자 조조의 셋째 아들인 조식은 근난 문학의 대표적인 문장가였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아들 조식이 쓴 문장을 읽고 그 재능이 너무도 뛰어나서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준 것이 아니냐? 그러자 조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경륜이요. 붓을 들면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어찌 남에게 대신 써달라고 하겠습니까? 그 후 조조가 동작대라는 큰 누각을 완공하고 그 축성식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 직접 그 동작대를 주제로 시를 짓게 하였습니다. 조식은 망설임 없이 즉석에서 한 편의 문장을 완성하였고 그 글은 곧바로 조정 안팎에 퍼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지금까지도 문학사의 길이 남은 동작대부입니다. 이 일화에서 비롯된 말이 하필 성문 혹은 하필 성장이며 모두 글을 쓸 때 별다른 고심 없이도 자연스럽고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재능을 뜻하는 말입니다. 재능은 노력으로 닦아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하늘이 느린 글재주처럼 타고난 엄청난 재능과 문장의 힘이 남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재능도 수양과 겸손 없이 사용되면 자만으로 흐르기 쉽고 참된 문장은 진실한 마음과 깊은 학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파필 성문은 탁월한 문장력에 대한 찬미이자 그 문장을 대하는 자세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무거운 뜻을 함께 전해주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간단한 호흡법을 함께 해볼까요? 먼저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주세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능한 한 많은 공기가 폐 속에 가득 차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숨을 내쉬며 오늘의 모든 걱정과 스트레스가 함께 흘러나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몸의 긴장이 풀리도록 더욱 천천히 내쉽니다. 이렇게 호흡을 몇 번 반복하시면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더 상쾌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잠님들 모두 잘 주무세요.